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성경학교에 있어서 6번째 성경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성경 기도는 성경적 기도라, 또 성경 전도라고 하면은 성경적 전도라, 뭐 좀 폭넓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이웃들에게 성경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전도에 있어서는 특히 성경과 5대 제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성경적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 통성경학교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보기 어려운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전히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2가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 세 가지 주제, 팍스 로마나와 유대인, 로마 제국의 점령지 정책들, 세금 십자가 등 로마 제국과 기독교인,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5대 제국,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을 때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페르시아로부터 기한 명령을 받고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다가,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상황의 성경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 기록의 배경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대 제국에서 지금은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적어도 5대 제국이 뭐냐, 성경과 5대 제국 하면 5대 제국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제국과 성경의 배경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핵심을 짚을 수 있어야 도움이 되겠습니다. 5대 제국의 5가지 포인트. 제국의 창건자는 누구냐? 자, 오늘은 로마 제국이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성경에는 카이사라고 나옵니다. 제국의 명령, 경영 키워드는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대단합니다. 제국과 전쟁의 유명한 전쟁은 포인의 전쟁, 이게 바로 로마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전쟁. 제국의 유산 남긴 것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해가지고 약 1000년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4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한다면은 팍스 로마는 위선적인 평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유명한 왕, 창건자는 누구냐? 로마 최초의 종신 독재관으로 알려진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우스 카이사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갈리아, 지금의 서유럽 총독 8년을 역임을 했고, 빌라도 총독처럼 갈리아 지역의 총독 8년 역임을 했고, 1차 3두 정치 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리고는 공화정을 주장하는 원로원 폼페이우스와 갈리아 전쟁을 함께한 카이사르 세력이 2년 내전 끝에 이집트로 도피한 폼페이우스의 죽음으로 내전이 끝납니다. 종신 독재관으로 부임을 합니다. 실질적 황제 체제 더하기 원로원 존속, 그러니까 황제 체제이면서도 원로원이 공존하는 로마 재정의 청사진, 재정이란 황제 정치죠. 키케로의 지지,
시세로라고도 합니다만 키케로의 지지를 받고 브루토스를 중심으로 원로원 회의장에서 가이사르가 암살을 당합니다. 가이사르 유언장에는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로마 재정의 청사진을 또 남기고 로마 시민들에게 모두에게 유산을 나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르는 말을 로마어로 가이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독일은 카이저, 영어로는 시저, 러시아로는 차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외 로마 제국의 기억할 만한 황제들은 티베리우스, 성경은 가이사 티베로 이렇게 나옵니다만 옥타비아누스가 이룬 제국의 제도와 영토 보존을 위해 노력한 황제요. 별명은 테러블 티베리우스. 왜 그러냐? 공포정치, 언둔정치, 밀란을 두려워한 빌라도 총독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그 성경의 배경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스, 성경에는 가이사 클라우디오 했습니다. 역사학자 클라우디우스로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고 이는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 로마 시민권 확대 때문에 쫓겨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는데 철저하게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네로 황제 잘 알죠. 주 64 로마 대화제 때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처형한 황제. 타이투스라고 합니다. 당시 이 장군으로서 주 70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그 후에 황제가 된 티투스 황제.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주후 313년 드디어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약 250여 년 동안 무슨 황제의 박해로부터 기독교가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제2의 로마로 발전시켰다. 동로방. 로마 제국의 명령 키워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은 시민권 자동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 가운데 이 정복한 식민 가운데서도 일정의 공을 세우고 하면은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식민지 포용을 위한 관용 정책이라. 점령지 예루살렘 성전을 정축하도록 로마 총독과 군대는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 주둔하라. 이게 일종의 관용 정책이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식민지의 관용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소수의 병력만 배치하고 그러나 로마 제국 전역으로 연결된 도로를 통해 언제든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할 수 있는 체제가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지만 그러나 저들의 종교적인 그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정축을 허가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과 군대는 그들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가이사라에 주둔하도록 이렇게 식민지 포용을 위한 관용 정책을 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니 천부장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돈으로도 살 수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 다음에 제국 형성 과정 5단계 1단계는 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성을 공격하고 점령지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로마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3단계는 노예화, 4단계 물질주의 극대화를 이루어서 5단계 수성전에 들어가는. 자, 로마 제국 1단계 공성전. 이거는 뭐 우리 이미 많이 살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알레시아 공방전을 살펴보면은 주전 52년 8년간의 갈리아 전쟁을 매점하는 전투로 가이사라가 지은 갈리아 전쟁기가 있고, 그리고 알레시아라고 하는 곳은 프랑스 코트도르 주의 고대 도시로 요새화된 곳입니다. 알레시아. 로마 가이사라와 갈리아 연합군의 베르킨 캐토릭스, 또 로마 5만 명 대 요새 안에 8만 명, 그러니까 알레시아 요새 8만 명 플러스 26만 명의 포위군, 그리고 가이사르의 7개의 포위망 구축작전, 26만 명의 포위군도 가이사르의 포위망을 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갈리아 정복, 영웅, 가이사르의 로마 입성, 2년간의 원로원과 내전도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갈리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이사르가 로마에 입성하고 황제가 될 수 있었다. 2단계 점령지 정책이 뭐냐? 바로 시민권 부여라고 했죠. 예루살렘에는 최소 경비 부대만 배치했고 로마 총독 관저와 군대는 가이사르에 주둔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르는 예루살렘 북서쪽 방향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점령지 정책으로 예루살렘 성전 정축을 허가하고 사내들인 공예를 인정해주고 유대 명절 특사를 풀어주고 하는 이런 예루살렘 종교 활동을 인정하는 관용 정책. 아울러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로마는 동맹국들과 점령지의 관용 정책을 펴서 로마 시민으로 대우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을 증명하는 것으로 투표하고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참정권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로마 군단병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렇죠.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는 고문 채찍질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완전 시민권이라고 하는데 참정권이 있고 정복지 시민권, 라틴 시민권이라고 해서 참정권은 없고, 또 이탈리아 동맹도시 시민권 역시 참정권이 없고, 로마 시민권 부여에 따라 로마의 개방성, 제국 유지의 비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책에 지지하고 협력하고 공이 있는 자들을 시민권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길, 첫째,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연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를 위해 공헌한 유력한 가문, 그 다음에 장기 복무를 마친 속주 출신의 군인, 의사, 교사 등, 그러니까 군의 로마 군병으로 장기 복무를 마친 속주 출신의 군인, 의사, 교사 등 자유를 얻은 해방 노예들과 그의 자식들,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천부장, 성경에 나오는 천부장,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3단계는 자연히 노예화가 있습니다. 점령지 지역 주민의 노예화. 로마 제국의 근간도 노예는 주인의 재산, 로마의 노예는 가정노예, 농장노예, 채석장노예, 금투사 노예 등 전반에 걸쳐 활동을 했다. 금투사. 로마 인구의 5분의 1을 노예로 추산했다. 그만큼 노예들이 로마의 근간을 이루었다. 가정에서, 농장에서, 채석장에서
검투사로서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 원행 극장에서 이 검투사들이 서로 아주 잔인하게 싸우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며 로마 제국의 노예 반란으로 주도자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을 한 것이고, 주전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74명의 검투사를 이끌고 도망을 했습니다. 이에 로마는 3,000명의 토벌대를 투입을 했다. 그렇지만 검투사들과 인근 농장 노예들의 합세로 반란군의 규모가 10만 명 가까이 커졌다. 3년여 전투 끝에 크라수스가 이끈 8개 군단, 이 크라수스도 역시 로마 제국 3두 정치의 한 사람, 크라수스가 이끈 8개 군단이 반란군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고 진압하고, 살아남은 노예군 6,000명을 로마의 중심 도로 아피아 가도 양쪽에 3,000명씩 십자가에 달아 처형을 했다 하는 것이 BC 73년에 있었던 바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다. 그런가 하면은 또 주후 61년,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약 130년 지나서 세쿤두스의 노예, 이 노예가 주인 세쿤두스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법에 따라 세쿤두스의 모든 노예 부녀자, 어린아이 포함한 노예 400여 명 처형될 위기에 있었는데, 사례와 관계없는 400여 명의 노예 처형으로 로마 사회에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반대 시위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네로 황제 주도의 원로원 회의에서 처형을 결정하고 결국 400여 명의 노예가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쿤두스라는 사람이 노예를 너무 학대를 했겠죠. 그래서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세쿤두스를 죽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 부녀자, 어린아이들이 400여 명이 처형을 당한 세쿤두스의 노예, 이런 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단계 물질주의 극대화, 공성전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점령지 정책으로 시민권도 주고 그렇게 하고, 또한 물질주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쟁 비용을 점령지에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극대화할 방법을 제국의 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의 물질주의 극대화는 포에니 전쟁 후 이룬 로마의 부,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로부터 획득한 것을 말합니다. 1차 포에니 전쟁, 시칠리아 섬에서 카르타고를 추방하고 시칠리아 섬을 장악합니다. 몰타, 판델레리아 섬, 에게다 제도 등 영토에 로마 흡수하고 매년 3,200달란트 전쟁 배상금을 10년간 내고 카르타고의 모든 함대는 로마에서 양도해 가져갑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육군 강국에서 해군 강국이 됩니다. 자, 2차 포에니 전쟁 후에 스페인과 사르디스 등 대부분의 영토를 로마에게 바치고 카르타고의 함대 전쟁 배상금, 카르타고의 귀족 청소년 100명 인질되고 각 전투 후 수만 명의 포로. 3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 5만여 명의 주민을 노예로 팔게 되었다. 전쟁 배상금으로 패전국이 성전국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돈으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 전쟁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 이를 위해 모든 신전의 재산을 압류하고. 자, 가이사르의 변화. 그가 갈리아 총독 부임 전,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 전 갈리아 총독 부임을 빚쟁이들이 막는 일까지 발생했다. 왜냐하면 가이사르가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정책도 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이사르가 죽을 때 유언장에 로마 시민 각자 1인당 300세르테르티우스씩 유산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되는가? 로마 군단병 연봉이 900세르테르티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상당한 예우를 해줬어요. 900세르테르티우스라고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연봉 쉽게 말해서 연봉 9천만 원으로 봅시다. 그러면 3분의 1, 3천만 원. 1인당 3천만 원씩 유산을 남겼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성경 속에 나타난 로마의 물질주의 예를 찾아보면은 옥타비아누스 황제 호정 명령을 내려서 세금을 징수하게 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성전세를 징수하여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고, 로마 세금의 징수원 세리는 뭐 세리마테, 세리사개오 등 이런 것이 다 당시 로마 제국의 물질주의 극대화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수성전입니다. 수성을 못하면 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자, 주후 395년 데오도시우스 1세 죽음으로 서로마, 동로마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마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 중심이고, 동로마는 오늘날의 터키, 비잔티움 제국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주 476년 계속되는 이민족의 침략과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주후 1453년, 그러니까 약 500년, 1000년 후에 오스만 투르크 메메드 2세에서 동남아 제국도 멸망하고 말았다. 당시 콘스탄티노플 데오도시우스 3중 성벽을 보면은 해자 설치, 그러니까 성 주위로 바다를 땅을 파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었다. 이것 해자가 상겹으로 성벽을 쌓아 성을 보호했고, 23차례 공성전에도 견딘 3중으로 축성된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러나 AD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메메드 2세와 대포 기술자 로반의 신무기로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콘스탄티노플 데오도시우스 3중 성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5,000발의 돌포탄을 공격했고, 47일간 전투했고, 10만 병력을 투입해서 바로 주 1454년 오스만 투르크 메메드 2세가 동로마, 바로 콘스탄티노플 데오도시우스 3중 성벽을 깨뜨리고 동로마를 멸망시켰다. 로마 제국과 유명한 전쟁은 포에니 전쟁, 바로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입니다. 로마와 페니키아의 아프리카 식민지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을 두고 120년 동안 3차에 걸쳐 벌인 전쟁이 포에니 전쟁, 앞서도 살펴보았죠. 자, 페니키아 로마 말로 포에니입니다. BC 264년, 241년 1차 전쟁에서 로마 승리하고 시칠리아 섬을 두고 23년간 전쟁을 해가지고 로마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로마 스피큐오 장군이 승리하고 카르타고의 하니발과의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3차 로마는 막대한 부와 지중해 모든 해상권을 장악하고 로마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로마 제국이 건설되는 유명한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 페니키아 전쟁,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주전 26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로마 대 카르타고 23년 진행했는데, 2차가 로마 스키피오 장군과 카르티고 한니발 장군, 한니발도 전쟁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스키피오 장군이 승리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내용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맹세한 대로 하밀칼의 아들 한니발이 37마리 코끼리와 4만 명의 용병을 이끌고 스페인에서 알프스를 넘어 한겨울에 로마로 진격합니다. 왜? 해군과 함대가 없었기 때문에. 9년간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티치노 전투, 트레비아 전투, 트라시메노 전투 등에서 하니발이 대성을 거둡니다. 특히 칸나의 전투 6시간 동안 로마군이 7만 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BC 209년 로마 스피키오의 스페인 진격하고 바이쿨라 전투에서 하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을 응징하고 BC 205년에 4년 뒤에죠. 일리파 전투 승리로 스페인에서 카르타고 완전히 몰아내고 자그 전투 카르타고 대평원인데 대성한 후에 BC 201년 2차 포이니 전쟁 종료하고 전쟁의 달인 하니발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전쟁의 달인을 만났다. 리틀 하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원로는 스키피오에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라는 존칭을 바쳤다. 3차 로마 대 카르타고 전쟁에서 3년 동안 독립을 요구하며 농성 중에 카르타고를 다시 공격하고 카르타고는 완전히 불타고 6만 명의 카르타고 주민 중 1만 명은 죽고 5만 명은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려버렸다. 카르타고는 이후에 가이사르가 되살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유산으로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옥타비아 누스 황제 이후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 저는 200년간 평화 대단한 평화지요. 팍스 브리타니아, 팍스 아메리카노 등 제국의 평화를 만든 것처럼 식민지 백성들을 속이고 그러나 제국은 제국 자체로 이미 주변의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진정한 관용과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 팍스 로마나는 위선적 평화, 관용의 위선이다. 여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다. 이 제국은 남을 멸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자, 로마 관용 정책, 로마 제국 헤롯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했죠. 3대 명절의 성전 방문도 허락하고 사내들인 공의 법적 인정함으로 유대인들의 자치 기간을 인정해 줬다는 것을 유대 명절 특사로 풀어주는 것. 로마 총독 관주와 군대의 예루살렘 성이 아닌 가이사라 주둔하게 한 이런 로마의 관용 정책, 차원 높은 관용 정책입니다. 그러나 식민지 유대 예루살렘의 효과적인 통치와 세금 징수를 위한 위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용한 통치, 그걸 가능하게 했고 세금 징수를 위한 위선이다. 하나님의 평화 정책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위선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다. 자, 유명한 어부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주 10년에 30년경 옥타비아누스 황제 어부의 대화, 가이사르 아우구투스. 이 말은 존엄한 자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바친 존칭이 바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주 10년경 노년에 옥타비아누스 배를 타고 여행하던 도중 어느 해안가에서 어부들과 나누게 된 대화. 어부가 감사합니다. 요즘은 해적들도 안 나타나고 마음껏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황제 당신 덕분입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 이것이 로마에 의한 평화로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어부의 대화를 비교해 봅니다. 주 30년경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눈 예수님과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와의 대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단순히 평안히 고기 잡는 평화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 아주 존귀한 어부로 주님은 부르셨다. 평화의 길 살펴봅니다. 평화 팍스 로마나 대
The King of Peace. 팍스 로마노는 로마에 의한 평화를 말하고, 참고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보면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을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어떤 평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자, 길.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고 했습니다. 제국은.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식민지까지 길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난이 일어나면 군대를 신속하게 파견해가지고 반란 초기에 진압을 합니다. 아울러 또한 세금 징수를 위한 길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철저한 세금 징수.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옥타비아누스 호정 명령에 의해서 마리아 요셉의 베들레헴 길,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 문제, 세리마테, 세리사케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등 이렇게 세금 징수를 위한 길이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단 말이었어요. 특히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지 지중해를 호수로 가진 로마 제국이었다. 또 아피아 가도가 유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간선도로로 아피우스, 글라디우스, 가이쿠스 감찰관이 건설해 누구나 이용하는 도로로 로마 귀족들의 무덤 위치가 있고 스파르타쿠스에 난 이후 십자가 처형된 곳이고 전 세계 문명을 만나는 길인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유럽, 아프리카 문명 교류가 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3대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로마 도로를 이용했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 때도 벌써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가 만든 길은 복음이 삽시간에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길은 하나님 나라를 여는 길이요 이웃 관계를 여는 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길과 예수님의 길. 전성기 로마 최고 면적은 500만 km². 제국의 길은 군대 파견을 위한 길, 반란을 초기 진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징수를 위한 길이 되었다. 황제가 신속한 명령을 내리면은 하루에 100마일 돌파하고 전 제국 2주일 내 전달이 완료될 수 있었다. 로마에서 유럽의 다뉴브강으로, 로마에서 영국, 브리타니아로, 로마에서 이란, 페르시아 지역으로, 로마에서 북아프리카, 티니지, 카르타고 지역으로.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길은 모든 민족을 향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여는 길이요 이웃관계를 여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길이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X형 십자가 순교를 한 사도, 안드레 이름을 딴 도시 스코틀랜드의 국기와 국기 이렇게 생겼죠. 사도 바울 로마 거쳐 스페인까지 가고 소망했고 로마 교회에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즉 굿 뉴스가 동서사방으로 다 전파됩니다. 여러분 뉴스는 NEWS, N North, E Earth, 그 다음에 W West, 그 다음에 S South. 그래서 굿 뉴스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은 동서사방의 좋은 소식, 모든 민족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통성경학교를 통하지 않으면 이 성경과 5대 제국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 쉽게 들을 수 없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또 한번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